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나성실입니다. 나사원에 대한 기대가 커요.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그렇게 알고 있자고. 뭐야?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사장님, 월급이 250만 원 아니었나요? 신입사원이면 당연히 수습기간이 있어야죠.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70%만 나가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나? 네? 3달 만에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꾼다고? 갑작스러운 급여 변경 통보. 회사의 제안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영아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근로계약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진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들려올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본격적인 경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일상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 근로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보험계약 등 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많아져요. 여기서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 사원이 회사와 구두로 말로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계약상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원은 회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 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처음 했던 계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원의 사례처럼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긴 하지만 구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의 존재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경제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하면 서로가 다투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할 때 계약서의 역할과 작성법을 익혀둔다면 나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그 내용도 알아야 꼼꼼히 작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은 목적과 종류에 따라서 세부 내용과 구성이 달라지지만 크게 우선 계약서의 기본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에 참여하는 주체인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예로 들어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사자에 해당하죠. 특정 주제나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예를 들면 근무 시간, 장소, 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에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어야겠죠? 계약의 종료에는 해제와 해지가 있어요. 계약의 종료, 끝이라는 결과는 해제나 해지가 동일하지만 해지는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라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은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그리고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항목을 추가합니다. 면책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면책 조항은 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회사의 비밀이 유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요,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라는 준수 규정을 둡니다. 예를 들어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적어두는 것처럼요. 계약의 효력기간을 뜻하는 유효기간은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계속적인 계약 연장을 위해 기한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해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다시 나사원을 소환해 볼게요. 만약 회사에서 나사원에게 야, 우리 계약서 안 썼으니까 효력이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당당하게 대표님,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데 이건 당연히 유효하죠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요.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이런 내용을 전달한다면 나사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는 일은 없겠죠? 이처럼 법은 알아두면 나에게 힘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삶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알아둔다면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내 권리를 당당히 보호할 수 있겠죠?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어떤 용어가 쓰이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 정보, 보수, 그리고 지급 일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약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특수 규정, 그리고 법적 준수 및 서명 날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빠지면 절대 안 된 내용이니 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아껴야 하니 회사 근처 원룸을 알아봐야겠다. 여기 위치도 조건도 괜찮네. 오늘 집 보러 간 사람인데요.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직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도록 하죠.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겠지? 이번엔 나사원이 원룸에 거주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니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본인 여부 확인은 기본이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은요, 등기부 등본, 등기필증,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이라고 하면요,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여러분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진짜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모두 완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부동산이 매각됐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앞서서 세금이 변제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내 보증금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빌린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둡니다.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임대인이 돈을 빌렸는지 얼마나 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저당권은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자를 고려하면 3천만 원 이상의 채권, 금액을 갚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상한을 설정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근저당권을 5천만 원을 설정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대상 주택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거나 전입신고 시 동이나 호수가 다를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둡니다.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보증 대상 주택에 해당해요. 그리고 가입 대상 보증금은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그리고 계약 기간에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사원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도록 계약 이전에 확인해 보아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실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소재지,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 내용은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에 따라서 임차료의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라면 보증금의 전체 금액을 적고요.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급할 때에는 계약할 때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에 지급하는 중도금, 입주 시 지급하는 잔금과 월세로 나누어 기재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세부 계약사항은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 내용을 제외하고 하자 보수, 관리비의 정산, 특약사항 등을 적는 항목입니다. 특히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입주 전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한 후 합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나사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나사원과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 당일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의 채무가 설정되었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사원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나사원은 보증금에 대해 은행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면 임대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사원은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등기부 등본을 살피고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겪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서를 검토해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있는지, 관련된 법률 정보는 뭔지 찾아보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분쟁의 당사자들끼리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아요. 법원과 같은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이 소비되거든요.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유사 판례 또는 법적인 근거를 살펴서 그 내용을 담아 내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이라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해야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송한다면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시도해 보았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정,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 살펴보니 어떠셨어요? 계약서의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서명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 간의 약속이니까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서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로 만드세요.